기원전 51년 나일강의 습한 공기가 알렉산드리아 왕궁의 대리석 복도를 타고 흐르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18살의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숨을 거둔 침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견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마주할 현실은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세운 이 왕조는 300년 가까이 이집트를 지배해왔지만 이제는 로마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는 왕위를 되찾기 위해 로마에 막대한 금을 바쳤고 그 결과 이집트의 국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궁정 내부였습니다. 환관들과 귀족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파벌을 만들었고 어린 여왕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가 끊임없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유언에 따라 클레오파트라는 10살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으로 통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그녀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의 섭정을 맡은 환관 포티누스와 장군 아킬라스, 그리고 수사 교사였던 테오도투스가 삼두체제를 이루며 궁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그에 져서 영웅전에서 이 시기를 왕궁은 음모의 둥지였고 어린 여왕은 매일 아침 자신이 살아 깨어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기를 갈고 닦듯 자신의 지성을 연마해온 학자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그녀는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아람어, 시리아어, 에티오피아어,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고대 이집트어까지 습득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7개의 현을 가진 리라와 같았고 그녀가 말할 때마다 듣는 이의 언어로 완벽하게 공명했다고 찬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학문적 깊이였습니다. 그녀는 수학, 천문학, 철학, 의학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특히 화학과 동물학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고대 파피루스 문헌에는 그녀가 직접 향료와 화장품, 약물에 관한 논문을 저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 의사 갈레노스는 자신의 의학서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저술한 화장품과 약물에 관하여 카즈메틱스 언드 메더선즈는 이집트 의학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원전 49년 클레오파트라는 19살의 나이에 첫 번째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포티누스를 비롯한 섭정 세력이 그녀를 왕궁에서 추방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클레오파트라의 존재가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밤중에 왕궁을 탈출한 클레오파트라는 충성스러운 측근 몇 명과 함께 시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며 그녀는 용병을 모집하고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녀는 작지만 충성스러운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국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내전에서 패한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도망쳐온 것입니다. 기원전 48년 9월 28일 펠루시움 항구 앞바다에서 폼페이우스는 배신당했습니다. 포티누스와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궁정은 승자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폼페이우스를 암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옛 동맹이자 사위였던 폼페이우스의 목을 보고 경노했고 알렉산드리아의 입성에 이집트의 내분을 중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이 장악한 알렉산드리아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궁정의 병사들은 그녀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고 항구는 삼엄하게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충성스러운 시칠리아 상인 아폴로도루스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밤을 틈타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몰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양탄자에 말아 카이사르의 숙소로 반입된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황제전디 바이터 CAESARUM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양탄자가 펼쳐지자 젊은 여왕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등장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극장의 한 장면이었다. 기원전 48년 10월의 그 밤 왕궁의 접견실에 서 있던 52살의 카이사르 앞에 21살의 클레오파트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것은 눈물이나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성과 전략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라틴어로 카이사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정세를 분석했고 로마의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했으며 자신이 왜 정당한 통치자인지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카이사르는 평생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런 여성은 처음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으나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가진 또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기였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향료의 나라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연꽃, 시나이 사막의 유향과 모략, 홍해를 통해 들어오는 인도의 침향과 아라비아의 장미 등 세계의 모든 향료가 이집트로 모여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어려서부터 이 향료들의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궁전의 한 구역에는 클레오파트라만의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직접 향료를 배합했습니다. 그녀는 각각의 향이 사람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관능을 자극하고 유향은 신성함을 불러일으키며 제스민은 환희를 주고 시더우드는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그녀는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를 만나러 갈 때 그녀는 특별한 향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박물 GNATURALISHISTORIA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장미 꽃잎을 무릎까지 쌓아놓고 카이사르를 맞이했으면 그 향기는 궁전 전체를 가득 채웠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과시였고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전략이었습니다. 로마는 강했지만 거칠었습니다. 이집트는 부드러웠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만든 향은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트러스와 허브의 상쾌함으로 시작하여 중간에는 장미와 연꽃의 풍성함이 펼쳐지고 마지막에는 유향과 침향의 깊고 오래 지속되는 여운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녀 자신과 같았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밝고 명랑했지만 깊이 알수록 복잡하고 신비로운 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향료는 클레오파트라의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회의 전에 특정 향을 사용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옷과 머리카락, 손과 발, 심지어 그녀가 사용하는 가구와 벽에도 향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클레오파트라를 기억할 때 그녀의 얼굴만이 아니라 그녀의 향기를 함께 떠올렸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를 공동 통치자로 인정하라는 유언을 집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포티누스와 궁정 세력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원전 47년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군대가 왕궁을 포위했고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궁전 안에 고립되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일부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카이사르의 증원군이 도착했고 나일강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강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22살의 클레오파트라는 마침내 진정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더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공동 통치자로 앉혔지만 이제 실권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기원전 47년 6월 23일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르라고 지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카이사리온, 즉 작은 카이사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생아가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아이를 통해 로마와 이집트를 잇는 다리를 놓으려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를 떠났지만 기원전 46년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리온과 함께 로마로 갔고 티베르강 건너편의 카이사르 별장에 머물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동방의 여왕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양 있고 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철학자들, 정치가들과 자유롭게 토론했고 때로는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키케로는 개인 서신에서 나는 그 여왕을 싫어한다. 그녀의 오만함을 견딜 수가 없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같은 편지에서 그는 그녀가 나에게 약속했던 문헌들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심지어 로마에서 가장 신랄한 비평가조차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향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장미와 이집트의 연꽃을 결합했고 갈리아의 라벤더와 아라비아의 모략을 섞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향기가 남았고 사람들은 그 향기를 통해 그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향기, 하나의 존재감, 하나의 권력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암살당한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급히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여왕이었고 이집트는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제거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가 독살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어린 카이사리온과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단독 통치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는 천문학적 계산을 정확히 하여 농업 생산을 늘렸고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확장하여 무역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녀는 파피루스 생산을 장려했고 향료와 화장품 제조를 산업화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없이 이집트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동맹자였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로마는 다시 내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동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기원전 41년 여름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타르수스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운명이 걸린 무대였고 그녀는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28살의 클레오파트라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향연을,
가장 완벽한 조향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의 이름은 이제 사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41년 가을, 소아시아의 고대 도시 타르수스. 킨도스강이 지중해로 흘러드는 이 항구 도시는 로마 제국 동방 속주의 중심지였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이곳에서 필리피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며 동방 속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는 삼두 정치의 일원이었습니다. 카이사르 암살자들을 물리친 그는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와 함께 로마를 나눠 다스리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방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41살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를 헤라클레스의 후손답게 강인한 체격을 가졌으며 곱슬거리는 수염과 넓은 이마는 고대 영웅들의 조각상을 연상시켰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거칠고 직선적이며 전장에서는 용맹했고 연회에서는 호탕했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 여자들을 좋아했으며 화려한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장례식에서 그가 행한 연설은 로마 민중들의 심장을 뒤흔들었고 필리피 전투에서 그의 지위는 공화파를 완전히 경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키케로는 안토니우스를 비난하는 연설문 필리피카에서 그는 위대한 장군이지만 여자와 술 앞에서는 판단력을 잃는 남자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미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중에는 카이사르의 정부였던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쾌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형적인 로마 귀족이었습니다. 타르수스에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소환했습니다.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필리피 전투 당시 이집트가 카이사르 암살자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클레오파트라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게 군량을 제공하려 했었지만 그것은 강압에 못 이긴 결과였고 결국 폭풍으로 수송선단이 난파되어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의 소환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과시였고 동방의 군주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소환장을 받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가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차갑고 계산적인 천재였다면 안토니우스는 뜨겁고 감각적인 전사였습니다. 그녀는 각각의 남자에게 각각의 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는 지성의 향기를 선사했다면 안토니우스에게는 감각의 향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원전 41년 늦가을 클레오파트라는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소환에 응하는 종속국의 군주처럼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무대를 연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안토니우스전에서 이 장면을 상세히 기록했고 그의 묘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배는 황금으로 장식된 바지선이었습니다. 선미는 순금으로 도금되었고 돛은 티리안 퍼플이라 불리는 최고급 자주색 염료로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이 염료는 수천 마리의 골뱅이에서 추출한 것으로 무게와 같은 값어치의 금과 맞먹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만이 착용할 수 있었던 이 색깔을 클레오파트라는 돛 전체에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천재성은 시각적 화려함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항해를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총체적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기였습니다. 그녀는 돛에 특별한 향수를 뿌렸습니다. 몰약과 육개, 캐시아를 혼합한 이 향은 바람을 타고 수 킬로미터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고대 역사가 아피아노스는 그녀의 배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항구의 동방의 신비로운 향기가 감돌았고 사람들은 그 향기에 이끌려 해안으로 몰려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배 안의 장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꾸몄습니다. 그녀는 얇은 황금빛 천으로 만든 그리스식 의상을 입고 금실로 짠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큐피드로 분장한 어린 소년들이 부채질을 했고 나이아드 물의 요정로 꾸민 시녀들이 배를 저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노는 물을 가르며 음악적인 리듬을 만들어냈고 플루트와 시타라고대 현악기, 심벌즈가 어우러진 음악이 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킨도스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클레오파트라의 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궁전이었고 살아있는 신화였으며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향연이었습니다. 타르수스의 시장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강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안토니우스를 아련하러 온 다른 왕들과 사절들까지도 광장을 떠나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텅 빈 광장의 재판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이 이집트 여왕의 오만함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신하가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하자 그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석양의 황금빛 속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환상의 배를.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 배에서는 향기와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안토니우스는 그 순간 자신이 단순한 로마 장군이 아니라 신화 속의 디오니소스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배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안토니우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배로 와서 함께 만찬을 나누자고. 이것은 놀라운 역전이었습니다. 소환당한 사람이 소환한 사람을 초대한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런 대담함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배 위의 연회는 안토니우스가 평생 경험한 것 중 가장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소시게네스의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이 만찬을 위해 12탤런트, 즉 약 300kg에 달하는 은을 사용했습니다. 천장에는 장미와 제스민으로 짠 화환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이집트산 연꽃 꽃잎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촛불은 나르드 감송향 기름으로 만든 향초였고 타오르는 촛불에서는 달콤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음식은 육지와 바다의 진미들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잡은 민물고기, 홍해의 진주조개, 시리아의 송로버섯, 페르시아의 석류, 그리스의 포도주. 하지만 클레오파트라 자신은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의 필리피 전투 승리를 칭송했고 그의 용맹함에 감탄했으며 그의 이야기에 웃고 놀랐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 자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것은 아니었으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가 말할 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농담에 진심으로 웃었으며 그의 자랑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어로 말했는데 안토니우스도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그리스어는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흘렀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은방울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토니우스를 압도한 것은 향기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자신에게서 나는 향은 배의 향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개인적이고 더 친밀하며 더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산 장미 오일을 기본으로 제스민과 아이리스를 혼합했고 여기에 은은한 사향을 더했습니다. 이 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매혹적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자 클레오파트라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장식과 가구, 식기들을 안토니우스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 밤의 연회는 오늘보다 더 화려할 것입니다. 다음 날 밤 클레오파트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연회는 더욱 화려했고 향기는 더욱 진했으며 음식은 더욱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녀는 모든 것을 안토니우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나흘 밤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소크라테스의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이 나흘 동안 1000탤런트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단지 돈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에게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강했지만 이집트는 부유했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집트는 문화와 향료와 지혜로 세계를 매혹시켰습니다. 안토니우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병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나흘째 밤 안토니우스는 대응했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자신의 숙소로 초대하여 연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식 연회는 풍성했지만 거칠었고 화려했지만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안토니우스 자신도 이것을 알았고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노력을 칭찬했지만 둘 다 누가 이 게임에서 이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기지와 우아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가 만난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고 적었습니다. 로마의 여자들은 엄격했고 정숙했으며 또는 노골적으로 관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지적이면서도 유희적이었고 우아하면서도 열정적이었으며 신비로우면서도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개의 향이 복잡하게 얽혀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듯이 여러 개의 모순되는 매력을 하나의 완벽한 인격으로 통합한 여자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신문하려 했던 목적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여 알렉산드리아로 갔습니다. 기원전 41년 겨울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수도로 들어갔고 그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았고 파로스 등대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도서관에는 70만 권 이상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고 무세이온 학술원에는 세계 각지의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항구에는 전 세계의 배들이 드나들었고 시장에는 인도의 향신료, 아라비아의 유향, 에티오피아의 상아, 페르시아의 융단이 거래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도서관으로 데려가 고대의 지혜를 보여주었고 무세이온에서 철학자들과 토론하게 했으며 항구에서 세계의 부를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비견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의 EMIM 이티오비아이온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매일 밤 경쟁하듯 화려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술잔이 비워진 후 그들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정치 상황을 설명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동방 세계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풀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서 세련됨과 전략을 배웠고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서 솔직함과 열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략적인 동맹이었고 정치적인 필요였으며 서로를 이용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변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게 되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클레오파트라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가 진지할 때는 함께 진지했고, 그가 놀고 싶을 때는 함께 놀았으며, 그가 취하고 싶을 때는 함께 취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녀는 때로 남자 옷을 입고 안토니우스와 함께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기도 했고, 때로는 함께 낚시를 가서 물고기 대신 염장 생선을 안토니우스의 낚싯바늘에 걸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여왕이 아니라 친구였고 연인이었으며 동지였습니다. 기원전 40년 겨울,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았고 그들에게 헬리오스 태양과 셀레네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알렉산더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이집트와 로마의 피가 섞인 이 아이들은 동서양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 풀비아가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했고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옥타비아와 재혼했다는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집트의 여왕이었고 그녀에게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만든 향기는 그녀가 안토니우스의 마음에 새긴 그 강렬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옳았습니다. 기원전 37년 안토니우스가 다시 동방으로 왔습니다. 그는 안티오키아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불렀고 그들은 재회했습니다. 3년의 공백은 그들의 사랑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어지고 더 절실해졌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로마 법으로는 무효였지만 동방의 관습으로는 유효한 결혼이었습니다. 타르수스에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이제 운명이 되었습니다. 전략적 동맹은 진정한 사랑으로 변모했고 계산된 유혹은 피할 수 없는 열정이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조향한 향기는 이제 그들 둘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비로움과 로마의 강인함이 결합된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고 위험한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그들을 영원으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파멸로 몰아갈 것인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37년 가을, 시리아의 고대 도시 안티오키아. 오론테스강이 유유히 흐르는 이 도시의 왕궁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재회했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45살이었고 클레오파트라는 32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그들의 열정은 타르수스에서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간은 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변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의 3년은 그에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내 풀비아는 옥타비아누스와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후 병들어 죽었고 안토니우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옥타비아와 재혼해야 했습니다. 타렌툼 협정으로 삼두 정치는 연장되었지만 그것은 불안한 평화였습니다. 옥타비아는 고결하고 덕망 있는 여성이었지만 안토니우스의 마음은 여전히 동방의 클레오파트라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로마사에서 안토니우스는 로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집트를 그리워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여자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위대할 수 있었던 삶에 대한 갈망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로마는 그를 억압했습니다.
원로원의 시선, 옥타비아누스의 견제, 공화정 전통의 무게. 하지만 동방에서 그는 왕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곁에서 그는 단순한 로마 장군이 아니라 신화 속 디오니소스, 새로운 제국의 건설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재회는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들은 첫날 밤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잡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쌍둥이 알렉산더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를 데려왔습니다. 3살이 된 아이들을 처음 본 안토니우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였지만 지난 3년간 그들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안토니우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로마 법상으로는 로마 시민과 외국인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고 더구나 그는 이미 옥타비아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동방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고 왕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을 로마의 법이 아니라 동방의 관습에 따라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동맹의 공식화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제국을 정복하기 위한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3년 카르하이 전투에서 로마는 파르티아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크라수스 장군과 군단기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패배를 설욕하고 동방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보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집트뿐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도 이 동맹은 절실했습니다. 이집트는 풍요로웠지만 군사적으로는 약했습니다. 로마의 보호 없이는 언제든 다른 속주처럼 병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의 결합은 이집트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잃어버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영토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페니키아, 키프로스, 크레타, 킬리키아. 한때 이집트의 것이었던 이 땅들을 회복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페니키아 해안의 비블로스와 티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토를 이집트에 넘겼습니다. 키프로스 섬 전체도 클레오파트라의 것이 되었습니다. 크레타 섬의 일부, 킬리키아의 숲이 우거진 지역, 그리고 유대의 일부 지역까지. 로마의 역사가 스트라보는 지리학에서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영토를 마치 자신의 사유지처럼 이집트 여왕에게 나눠주었다고 비판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분별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신이 황제처럼 군림하는 동방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중심에는 이집트가 있고 클레오파트라가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이 후계자로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맹세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거대한 정치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원전 36년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10만 명의 병사와 1만 명의 기병, 그리고 거대한 공성 무기들을 이끌고 그는 아르메니아를 거쳐 메디아로 진군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를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군량과 자금을 보냈고 의료진과 보급품을 제공했습니다. 이집트의 국고가 안토니우스의 야망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원정은 재앙이었습니다. 파르티아의 기병대는 로마 군단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공성 무기를 실은 보급대가 적의 기습을 받아 전멸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안토니우스는 후퇴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27일간의 지옥 같은 후퇴 행군에서 로마군은 4만 명 가까운 병사를 잃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병사들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파르티아 궁수들의 화살에 하나씩 쓰러져 갔다. 안토니우스는 매일 밤 텐트에서 통곡했다고 적었습니다.
기원전 35년 겨울 패배한 안토니우스는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녀는 안티오키아까지 직접 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를 품에 안았고 위로했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벨레이우스 파테르쿨루스는 이집트 여왕은 안토니우스의 상처를 치유했지만 동시에 그를 로마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 다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르메니아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왕 아르타바스데스는 파르티아 원정 때 배신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는 그를 사로잡아 황금 사슬로 묶었습니다. 기원전 34년 안토니우스는 승리자로서 알렉산드리아로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가 아닌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선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승리를 거두면 로마에서 개선식을 올리는 것이 수백 년간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수도에서 클레오파트라 곁에서 자신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는 디오니소스 신으로 분장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이시스 여신의 의상을 입었습니다. 포로가 된 아르메니아 왕은 클레오파트라의 옥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체육관에 거대한 은빛 단상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 2개의 황금 옥좌가 놓였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나란히 앉았고 그 아래에는 조금 낮은 옥좌에 4명의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들 카이사리온, 쌍둥이 알렉산더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그리고 새로 태어난 막내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였습니다. 기원전 34년 가을, 그날의 선언은 역사의 알렉산드리아 증여 도네이션즈 어브 엘러그젠드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상세한 기록에 따르면 안토니우스는 먼저 클레오파트라를 왕들의 여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리온을 이집트와 키프로스의 공동 통치자로 임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카이사리온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적자이며 따라서 카이사르의 정당한 후계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던지는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였지만 카이사리온이 진짜 아들이라면 그의 정당성은 의문에 처하게 됩니다. 쌍둥이에게는 더욱 광대한 영토가 주어졌습니다. 알렉산더 헬리오스는 아르메니아, 메디아, 파르티아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들의 의상을 입고 티아라를 썼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는 키레나이카와 리비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막내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받았고 마케도니아 왕들의 복장을 입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플로루스는 로마 사게오에서 안토니우스는 마치 세계의 주인처럼 로마의 영토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었다. 그것은 로마 공화정에 대한 모욕이었고 원로원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의 관점에서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안정적인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신뢰할 수 있는 통치자를 배치하고 그들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 체제로 묶는 것.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꿈꿨던 동서양의 융합을 실현하려는 장대한 비전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안토니우스의 연인이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공동 통치자였고 전략가였으며 이 새로운 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화폐가 주조되었는데 한쪽 면에는 그녀의 얼굴이, 다른 면에는 안토니우스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이 화폐들은 두 사람이 대등한 파트너였음을 보여줍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 새로운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동방의 모든 부가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학자와 예술가들이 클레오파트라의 궁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세이온은 확장되었고 도서관은 새로운 두루마리들로 채워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직접 학술 토론에 참여했고 의학과 화학 연구를 후원했습니다. 그녀의 궁정은 지성과 예술, 권력과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이상향처럼 보였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함께 법령을 공포했고 함께 사절들을 접견했으며 함께 제국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안토니우스의 군사적 힘과 클레오파트라의 경제적 자원, 그의 로마적 권위와 그녀의 이집트적 정통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만들어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옥타비아누스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를 이집트 여왕의 노예로,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를 삼키려는 동방의 마녀로 묘사했습니다. 키케로의 제자였던 웅변가들이 원로원에서 안토니우스를 비난했고 시인들은 클레오파트라를 조롱하는 시를 썼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특히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누이 옥타비아를 버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옥타비아는 로마 여성의 덕목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숙하고 헌신적이며 남편에게 충실한 그녀가 이집트 여왕에게 모욕당했다는 이야기는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원전 32년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에게 정식 이혼장을 보내자 옥타비아누스는 이것을 선전 재료로 활용했습니다. 더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베스타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불법으로 압수하여 원로원에서 공개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안토니우스가 죽으면 알렉산드리아에 묻히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고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에게 로마의 영토를 물려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원로원 의원들은 분노로 떨었다. 로마의 장군이 이집트에 묻히고 싶다니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32년 말 로마 원로원은 클레오파트라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이집트 여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의 최종 대결이었고 로마의 미래를 결정할 내전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왕궁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군대를 소집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전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500척의 군함이 있었고 10만 명의 병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향기는 이집트의 지혜와 로마의 힘이 결합된 그 강렬한 향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 향기는 정점에서 비극으로, 사랑에서 파멸로 변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에게해의 작은 만 악티움이라는 이름의 장소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32년 겨울, 지중해 세계는 전쟁의 먹구름에 휩싸였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서부 해안의 전략적 요충지들을 점령하며 옥타비아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본진은 암브라키아만 입구의 악티움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은 천연 항구로서 함대를 정박시키기에 완벽한 장소였지만 동시에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병력은 막강했습니다. 10만 명의 보병과 1만 2천 명의 기병, 그리고 500척의 전함이 그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함대 60척을 이끌고 왔고 이집트의 국고에서 나온 막대한 전쟁 자금으로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동맹 왕들이 병력과 보급품을 보냈습니다. 수적으로나 자원으로나 그들이 우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안토니우스전에서 안토니우스의 진영에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었다. 그것은 질병과 탈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로마 장교들의 불신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출신 장군들은 전쟁 회의에 이집트 여왕이 참석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로마의 내전이지 이집트의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 같은 원로원 출신 장군들은 공개적으로 클레오파트라의 참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에게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로 돌려보내라고 간청했습니다. 장군님, 이 전쟁은 로마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외국 여자가 로마 군단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거절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없이는 전쟁 자금이 없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는 그녀 없이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1년 봄 옥타비아누스와 그의 명장 아그리파가 이끄는 함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병력은 8만 명으로 안토니우스보다 적었지만 함선은 400척의 더 가볍고 기동성 있는 배들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아그리파는 안토니우스와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하나씩 안토니우스가 점령한 항구들이 옥타비아누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악티움의 진영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바뀌면서 늪지대의 모기들이 창궐했고 말라리아가 군대를 휩쓸었습니다. 로마의 의사 켈수스의 기록에 따르면 악티움의 여름은 죽음의 계절이었다. 매일 수십 명의 병사들이 열병으로 쓰러졌고 시체를 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가져온 이집트의 의약품과 의사들을 동원해 병자들을 치료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기에 저하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심리전에 능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 진영에 전단을 뿌렸습니다. 로마 시민 여러분, 당신들은 왜 이집트 여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조국은 로마입니다. 안토니우스는 마법에 걸려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용서하겠습니다. 카시우스 디오는 매일 밤 병사들이 강을 건너 옥타비아누스의 진영으로 탈영했다. 때로는 장교들까지 도망갔다고 기록했습니다. 7월의 어느 날 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가 작은 배를 타고 적진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배신은 진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망연자실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분노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클레오파트라는 도미티우스의 재산을 압류하지 말라고 안토니우스에게 간청했지만 안토니우스는 듣지 않았다. 그는 배신자의 물건까지 도미티우스에게 보내주었다. 그것은 관대함이었을까 아니면 절망이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8월 초 군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악티움에서 계속 버티는 것은 서서히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를 버리고 육로로 마케도니아나 이집트로 후퇴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해전을 감행하여 봉쇄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장군들은 육로 후퇴를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우스 장군님은 육전의 명수이십니다. 해전은 아그리파의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해전을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를 버리면 이집트로 돌아갈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전쟁 자금이 황금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다시 군대를 모을 수 없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갈등했습니다. 그의 본능은 육전을 원했지만 그는 클레오파트라의 말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싸운다. 해전으로 봉쇄를 뚫고 이집트로 간다. 거기서 재정비하여 다시 싸운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아침 역사적인 악티움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230척의 전함을 이끌고 출항했습니다. 병든 병사들을 태울 수 없었기에 많은 배를 해안에 불태워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60척은 후방에 위치하여 보물과 전쟁 자금을 지켰습니다. 배에는 황금빛 자주색 돛이 펄럭였고 그녀의 기암에는 이시스 여신의 깃발이 날렸습니다. 벨레이우스 파테르쿨루스는 로마사에서 악티움 해전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남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갑자기 돛을 올리고 전장을 이탈했다. 그녀의 60척은 남쪽으로 이집트를 향해 항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전투 중의 즉흥적 결정이었는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안토니우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의 배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기암을 버리고 작고 빠른 배로 갈아탔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뒤쫓았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그 순간 장군이기를 멈추고 한 사람의 남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자신의 병사들을,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한 여자를 따라갔다. 남겨진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몇 시간 더 싸웠지만 지휘관을 잃은 그들은 결국 항복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승리했고 아그리파의 전술은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카시우스 디오에 따르면 안토니우스는 5,000명의 전사자와 300척의 배를 잃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손실은 미미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배에 올라탄 안토니우스는 사흘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의 선미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로마의 장군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행동을 자신의 군대를 버리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다가가려 하면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9월 중순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승리의 화환을 쓰고 승전가를 부르며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이겼다고 선전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패배의 소식이 퍼지면 동맹들이 무너지고 이집트 내부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까지 여왕이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권위를 유지하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궁전 밖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그것을 티모니온 TIMONIUM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테네의 염세주의자 티몬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인간을 혐오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는 혼자 술을 마시며 자신의 삶을 저주했다. 한때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던 남자가 이제 자신의 그림자조차 싫어하는 은둔자가 되었다고 슬프게 기록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궁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보내 그를 설득했고 선물을 보냈으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안토니우스는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호탕함은 사라졌고 그의 눈에는 깊은 어둠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원전 30년 겨울 그들은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비견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죽을 자들의 SYNAPOTHANOUMENY였습니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죽을 때까지 함께 연회를 즐기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것은 쾌락주의가 아니라 스토아적 체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독극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독을 죄수들에게 실험했고 어떤 독이 가장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녀는 독사의 독이 가장 평화로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린 자는 졸음과 나른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지듯 죽어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조차 우아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은 평화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사절을 보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아테네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집트 왕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요청은 묵살되었고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안토니우스를 죽이거나 추방하면 협상을 고려하겠다는 조건부 답변만 왔습니다. 기원전 30년 봄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집트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에서 남하했고 또 다른 군대는 리비아에서 동진했습니다. 이집트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남은 병력을 모아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몇천 명의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7월 말 알렉산드리아 외곽에서 소규모 교전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기병대가 옥타비아누스의 정찰대를 격퇴하는 작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안토니우스는 예전에 자신을 되찾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는 궁전으로 달려와 클레오파트라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이겼소. 작은 승리지만 그것이 시작이요.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기쁨에 함께 웃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환이라는 것을. 8월 1일 새벽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남은 함대와 기병대를 이끌고 최후의 전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그의 함대가 갑자기 노를 들어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를 환영하며 합류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기병대도 적진으로 투항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끝이었다. 병사들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이라고 썼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홀로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갑옷을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나를 배신했다. 그녀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서 나온 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측근들이 그의 말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전했고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분노한 안토니우스가 자신을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시녀들과 함께 자신의 영묘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영묘는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알렉산드리아 궁전 근처에 세워진 2층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보내 안토니우스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노복에로스에게 말했습니다. 에로스, 내가 예전에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원할 때 나를 죽여주겠다고. 에로스는 칼을 뽑았지만 주인을 찌르는 대신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노예도 자유롭게 죽을 수 있는데 주인인 자신이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는 자신의 검을 들어 복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클레오파트라의 다른 시녀가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여왕님은 살아계십니다. 영묘에 계십니다. 안토니우스는 부하들에게 자신을 영묘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영묘의 문은 잠겨 있었고 열 수 없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2층 창문으로 내다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밧줄을 이용해 죽어가는 안토니우스를 2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 장면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으로 묘사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안토니우스가 창문을 통해 들어 올려지는 동안 클레오파트라는 팔을 뻗어 그를 끌어올리려 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고뇌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의 옷은 그의 피로 물들었다. 영묘 안으로 들어온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자신은 명예롭게 로마 장군으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옥타비아누스와 협상할 때 조심하라고 특히 프로클레이우스만은 믿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잔의 포도주를 청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손수 따라준 포도주를 마신 후 그는 슬퍼하지 마시오. 나의 과거의 영광을 기억해 주시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머리카락을 잡아뜯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그녀가 자신의 가슴에 상처를 내어 안토니우스의 피와 자신의 피를 섞었다고 기록했습니다. 22년 전 어린 여왕으로서 권력을 위해 싸웠던 그녀는 이제 51살의 여인이 되어 사랑을 잃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부하들이 영묘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클레오파트라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로마로 데려가 개선식에서 전시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승리를 완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프로클레이우스가 단판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단검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그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녀를 궁전으로 데려갔고 그녀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살려두어야 했습니다. 죽은 클레오파트라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지만 굴욕당한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트로피가 될 것이었습니다. 카시우스 디오는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것은 가축을 도살장까지 부드럽게 인도하는 것과 같았다고 신랄하게 평가했습니다. 8월의 알렉산드리아는 숨막히게 더웠습니다. 궁전의 방에 갇힌 클레오파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고 파로스 등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향기가 이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장미와 유향, 연꽃과 몰약의 신비로운 조화. 하지만 이제 그 향기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패배의 쓴 냄새, 굴욕의 독한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마지막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죽음조차 자신의 방식으로 여왕답게 선택할 것이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압도했던 강렬한 향기는 이제 마지막 잔향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프고 쓰라리며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기원전 30년 8월 알렉산드리아의 궁전은 더 이상 클레오파트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복도를 순찰했고 옥타비아누스의 깃발이 탑 위에 펄럭였습니다. 30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이집트는 이제 로마의 한 속주로 전락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한 여자는 여전히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궁전의 한 구역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2명의 충실한 시녀 이라스와 카르미온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엄중히 감시했지만 동시에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예리한 도구들을 모두 제거했고 그녀가 먹는 음식을 검사했으며 그녀의 방문객을 제한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로 데려가 개선식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행진시키려 했다. 그것이 그의 승리를 완성하는 방법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그 운명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로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보다 차라리 죽기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미트리다테스 6세를 물리쳤을 때 그의 딸들과 며느리들은 로마 거리를 사슬에 묶여 끌려다녔습니다. 카이사르가 베르킨 게토릭스를 정복했을 때 갈리아의 추장은 6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개선식 날 교살당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왕들의 여왕이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였으며 무엇보다도 자부심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굴욕을 당하느니 죽음을 택할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굶어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의 자녀들을 위협했습니다. 카시우스 디오는 옥타비아누스가 전가를 보냈다. 만약 여왕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을 것이오라고 기록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3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13살의 쌍둥이 알렉산더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그리고 6살의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 옥타비아누스가 직접 클레오파트라를 방문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아우구스투스 전기에서 이 만남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33살이었고 클레오파트라는 51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대가 달랐고 세계관이 달랐으며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공화정 전통을 표방하는 정치가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열정적이고 헬레니즘적이며 동방의 신비를 체현하는 군주였습니다. 만남은 복잡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옥타비아누스에게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가 안토니우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자신의 가슴에 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녀의 전설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존재감과 매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음악적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지적이었다고 썼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안토니우스를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며 모든 것을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무 담당자 셀레우쿠스가 반박했습니다. 여왕님께서는 일부 보물을 숨기셨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격분하여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웃으며 말렸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역사가들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진정으로 살고 싶어 했고 재산 일부를 숨긴 것도 살아남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연극이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자신이 살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 그래야 감시가 느슨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클레오파트라는 여전히 전략가였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떠난 후 클레오파트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마지막 부탁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안토니우스의 무덤을 방문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애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자살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8월 10일경 클레오파트라는 시녀들과 함께 안토니우스의 임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궁전 근처 그녀가 준비했던 영묘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포도주를 부으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녀의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안토니우스여, 며칠 전 당신을 여기 묻으며 내 손은 자유로웠지만 이제 나는 포로의 몸으로 당신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로마인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 슬퍼하며 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조차 막으려 합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저승의 신들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산채로 로마에 끌려가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승리의 축제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집트가 받는 유일한 재앙이라면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곧 그들은 나를 이곳에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포옹입니다. 살아서는 우리가 떨어졌지만 죽어서는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은 로마인이었지만 이집트에 묻혔고 나는 이집트인이지만 로마에 묻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는 유일한 혜택입니다. 디오카시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무덤을 떠나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전으로 돌아와 목욕을 했습니다. 그녀는 몸에 향유를 바르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이시스 여신의 의상이었고 파라오의 왕관을 썼습니다. 그녀는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만찬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은 풍성했지만 그녀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집트산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산 포도주였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좋아하던 포도주였습니다. 식사 중에 시골에서 온 농부가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화과였습니다. 경비병들이 바구니를 검사했지만 무화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구니를 클레오파트라의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상세히 기록합니다. 무화과 잎 아래에는 작은 독사가 숨어 있었다고 한다. 클레오파트라는 그것을 미리 계획했고 뱀이 자신을 물어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 했다. 하지만 무화과를 치우자 뱀이 보였고 그녀는 말했다고 한다. 여기 있었군. 그녀는 팔을 내밀어 뱀이 물게 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뱀을 금빛으로 자극하여 화나게 한 후 물게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은 뱀이 작은 항아리에 담겨왔고 클레오파트라가 막대기로 뱀을 괴롭혀 자신의 팔을 물게 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방법이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집트산 코브라 아스프, 에스프의 독이 그녀의 혈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몇 달 전 죄수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발견했듯이 이 독은 비교적 고통이 없었습니다. 졸음과 나른함이 찾아왔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옥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왕관을 쓰고 왕호를 쥐고 여왕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시녀 이라스도 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카르미오는 클레오파트라가 숨을 거둔 후 마지막으로 여왕의 왕관을 바로잡고 여왕의 옷을 정돈한 후 자신도 뱀에게 물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옥좌에 앉아있는 죽은 여왕과 그녀의 발치에서 막 쓰러지고 있는 시녀였습니다. 한 군인이 화를 내며 카르미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요? 카르미온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대답했습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토록 많은 왕들의 후손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왕의 옥좌 옆에서 죽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트로피를 잃었습니다. 그는 독사 길들이는 자들피에스와 이엘에라이를 불러 클레오파트라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독사에게 물린 사람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지능에 감탄하면서도 화가 났다. 그녀가 자신을 이긴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정말로 독사에게 물려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대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녀의 몸에서 뱀에 물린 흔적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독약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동물학 전문가였고 머리핀이나 빗에 숨긴 독약으로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 이야기가 더 극적이었고 더 상징적이었습니다. 뱀은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우라에우스였고 파라오들의 왕관을 장식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뱀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녀가 파라오로서 죽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원전 30년 8월 12일 클레오파트라는 39년의 통치를 마치고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어 안토니우스 옆에 묻히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보여준 유일한 자비였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그 무덤을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카이사리오는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으로 처형되었습니다. 2명의 카이사르는 너무 많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17살이었습니다. 막내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도 사라졌고 아마도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직 쌍둥이 알렉산더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만이 로마로 보내져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옥타비아가 키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키운 사람은 그들의 아버지가 버린 여인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는 후에 북아프리카 마우레타니아의 왕 유바 2세와 결혼하여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간직했고 자신의 아들에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클레오파트라의 혈통은 한 세대 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헬리오스는 역사에서 사라졌고 그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를 자신의 개인 영지로 만들었습니다. 3000년간 이어진 파라오 시대는 끝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300년 통치도 막을 내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여전히 번영했지만 더 이상 독립국가의 수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옥타비아누스는 화려한 개선식을 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실제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그는 그녀의 밀랍 인형을 만들어 행진시켰습니다. 인형은 독사에게 물린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로마 시민들은 그것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디오 카시우스는 많은 로마인들이 실제로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그녀는 용감하게 죽었고 적이었지만 존경할 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곧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공화정을 복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작이었고 200년간의 번영과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역사는 그를 승자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도 승리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녀는 로마의 개선식에서 사슬에 묶여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선택으로 죽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변형되었습니다. 로마의 선전가들은 그녀를 동방의 마녀, 로마를 타락시킨 판무파탈로 묘사했습니다. 기원 후 1세기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그녀를 광기에 빠진 여왕이라고 불렀고 프로페르티우스는 그녀를 음란한 여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기독교 시대가 되자 그녀는 죄악과 유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녀의 지성과 매력을 칭송했고 그녀가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뛰어난 학자이자 정치가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랍 역사가들은 그녀를 지혜로운 철학자로 묘사했고 중세 시대에는 그녀가 연금술과 의학에 관한 저서를 남겼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자 클레오파트라는 예술가들의 뮤즈가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녀를 무한한 다양성을 가진 여자로 묘사했고 그의 희곡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서 그녀는 비극적이지만 장엄한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화가들은 그녀의 죽음을 그렸고 작곡가들은 그녀를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20세기에는 할리우드가 그녀를 영화의 여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클레오파트라는 2000년이 지나도록 잊히지 않는 걸까요? 그녀보다 더 오래 통치한 군주들도 있었고 그녀보다 더 큰 제국을 건설한 여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만큼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인물은 드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 층위를 가진 복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자였고 정치가였으며 어머니였고 연인이었으며 전략가였고 낭만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추구했지만 사랑도 잃지 않았고 이성적으로 계산했지만 열정적으로 살았으며 현실을 직시했지만 꿈도 꾸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향수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권력의 날카로운 향이 나고 중간에는 사랑의 달콤한 향이 펼쳐지며 마지막에는 비극의 쓰라린 향이 남지만 그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잊을 수 없는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향수가 그렇듯이 클레오파트라의 향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복잡해지며 더욱 매혹적이 되었습니다. 21세기의 우리는 클레오파트라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판무 파탈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성 지배적인 세계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 여성 지도자였고 두 문명의 충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 군주였으며 개인적 행복과 정치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섰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하나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성과 아름다움의 결합을, 권력과 사랑의 공존을, 전략과 열정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향수 브랜드가 되었고 보석 컬렉션의 이름이 되었으며 수많은 작품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알렉산드리아는 여전히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궁전은 사라졌고 그녀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것은 돌로 만든 기념비보다 더 견고하고 파피루스에 쓴 기록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기념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조향한 향기는 그녀의 생전의 권력의 무기였고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 이후 그 향기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되었고 전설이 되었으며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기원전 30년 8월 렉산드리아의 궁전에서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향기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의 향기였고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의 향기였으며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헌신의 향기였습니다. 로마의 승리자들은 그녀의 육체를 정복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결코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저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패배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죽었지만 승리했다. 그녀는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영원히 되었다. 이것이 역설이자 진실이었습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클레오파트라를 재평가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고전학자 스테이시 쉬프는 2010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전기 클레오파트라 한 삶에서 우리가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녀의 적들이 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들, 특히 옥타비아누스의 선전가들은 그녀를 악마화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단순한 유혹자가 아니라 진지한 정치적 위협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클레오파트라의 통치 기록을 보면 그녀는 매우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경제를 안정시켰고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는 천문학적 계산을 향상시켰으며 알렉산드리아를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파피루스 문서들은 그녀가 세금 정책에 직접 개입했고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한 관계 시설을 개선했으며 외교 문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화학과 의학에 대한 지식도 실제로 상당했습니다. 고대 의학서들은 클레오파트라의 화장품 제조법, 클레오파트라의 모발 관리법을 인용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실제로 의학 논문을 저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녀가 독사의 독을 연구한 것도 단순한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학적 탐구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7개 국어 능력은 단순한 언어 재능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각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각 문화를 이해한다는 의미였고 각 민족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어를 배운 군주라는 사실은 그녀가 단순히 그리스계 지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라오가 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집트의 여성운동가들은 클레오파트라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최고 권력에 올랐고 자신의 지성과 능력으로 그 자리를 지켰으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는 그녀를 이용했지만 그녀도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동등한 파트너십이었고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도 제고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조차 그녀의 외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를 만난 사람들을 매혹시킨 것은 얼굴이 아니라 존재 전체였습니다. 그것은 지성, 유머 감각, 대화 능력, 카리스마, 그리고 자신감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모로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권력을 얻었고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향기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하와이 대학의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에서 고대 향수 공장을 발굴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잔류물을 분석한 결과 클레오파트라 시대의 향수는 놀랍도록 복잡한 조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약 6개, 카다멈, 올리브 오일, 꿀 등 12가지 이상의 재료가 특정 비율로 혼합되었고 그 제조 과정은 며칠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화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현대의 조향사들은 클레오파트라의 향수를 재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프랑스의 명품 향수 브랜드는 클레오파트라의 향이라는 이름으로 한정판을 출시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문헌을 연구하고 이집트산 재료들을 사용하며 로마 시대의 제조 기법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현대적인 향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무겁고 더 복잡하며 더 지속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역사의 향기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유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DNA 연구를 통해 그녀의 자손들의 흔적이 추적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딸 클레오파트라 셀레네의 후손들은 북아프리카와 유럽 왕실로 퍼져나갔고 일부 학자들은 현대 유럽 왕족들 중 일부가 클레오파트라의 먼 후손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녀의 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과 예술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끊임없이 재해석됩니다. 페미니스트 작가들은 그녀를 여성 권력의 상징으로 보고 탈식 민주의 학자들은 그녀를 서구 제국주의에 저항한 동방 군주로 해석하며 낭만주의자들은 그녀를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여인으로 그립니다. 각 시대는 자신들의 가치관과 고민을 클레오파트라에게 투영하고
그녀는 그 모든 해석을 수용할 만큼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왜 여전히 클레오파트라에게 매혹될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녀가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구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개인적 행복과 공적 책임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운명이 우리를 압도할 때 어떻게 존엄을 지킬 것인가? 클레오파트라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자신만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추구하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한 여자로서 살았으며 패배 앞에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녀가 끝까지 자신의 주체성을 지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45세 이상의 우리들에게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특별한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전반부를 지나며 권력과 사랑, 성공과 행복, 야망과 안정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했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라고. 그녀가 51살의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존엄의 선택이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축적된 지혜이고 늙음은 약함이 아니라 확고함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완성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에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미용실, 향수가게. 그녀의 이름은 우아함과 신비로움, 힘과 매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여전히 그녀의 흔적을 찾아다니고 알렉산드리아의 바닷가에서 그녀의 궁전이 있었을 장소를 상상합니다. 학자들은 계속해서 그녀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중 고고학 발굴을 통해 알렉산드리아 항구 밑에서 클레오파트라 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녀의 무덤도 발견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무덤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영원 속에 존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향수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그것은 권력의 날카로운 톱 노트로 시작하여 사랑의 풍성한 미들 노트로 펼쳐지며 비극의 깊은 베이스 노트로 마무리되는 복합적인 향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층위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잊을 수 없는, 다시는 재현할 수 없는 영원히 기억될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기원전 69년에 태어나 기원전 30년에 죽은 한 여자. 그녀는 39년간 살았고 2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2명의 로마 장군을 사랑했고 4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3개의 언어로 저술했고 7개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승리했다가 패배했고 사랑했다가 잃었으며 살았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며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권력과 아름다움, 지혜와 열정, 비극과 영광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향기이고 하나의 전설이며 하나의 영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살아라. 용감하게 사랑하라. 당당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끝까지 자신답게 있어라. 나일강은 여전히 흐르고 별들은 여전히 빛나며 향기는 여전히 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클레오파트라의 향수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하며 영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남긴 유산입니다. 돌로 만든 기념비가 아니라
기억 속에 새겨진 향기로.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쓰여지는 이야기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이름은 향수가 되었고 그 향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